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오늘 6월 15일 2019년 6월 15일 서울시 한국사 문제를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긴 시간, 청춘의 시간들이 그 녹아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좀 빠르게 해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2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 그 시험지가 올라오고 이 작업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게 그 2시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자니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지금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보내준, 그러니까 PDF 파일을 보내준 걸 가지고 손수 좀 작업을 해서 지금 올라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이 문제의 유형 자체를 가지고 좀 공부 방향을 좀 타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그 2018년도까지 서울시 문제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좀 오류가 있고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고, 또 뭐 법원에서 이의제기 판결이 또 나가지고 이걸 이제 그 승소하는 일도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이번 2019년 서울시 문제에서부터는 서울시가 인사혁신처에 의뢰를 해서 인사혁신처에서 통합적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부 학생들에게는, 뭐 얘기하는 학생들에게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기존의 그 지난 서울시 문제보다는 좀 지역적인 문항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뭐 예상은 역시 뭐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문항들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어떤 그 중요 개념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잘하신 분들은 아마 좀 고득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좀 뭐 헷갈리는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헷갈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합격선은 한 90점 정도가 합격 예상 컷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한번 해보고, 뭐 총평은 근현대사 문제가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6, 7문제 정도 이 근현대사 비중이 출제된다는 것은 근현대사 비중이 상당히 높게 출제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존의 그 서울시 문제와 달라진 거 없이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달라진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지역적인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공부하는 방향은 앞으로는 좀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기본 개념들을 좀 암기를 하시는데 좀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해설을 좀 하면서 그 이쪽에, 감독님 이쪽 좀 한번 비춰보실래요? 이쪽에다 제가 선사부터 현대라고 이렇게 써놓고 정경사문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문항 비중을 좀 같이 좀 체크를 좀 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전에는 문항 비중을 이렇게 그냥 미리 쫙 써놓고 해설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수업을 해설을 진행하면서 문항 비중을 쓰는 것이 또 할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씩 좀 문항 비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그 20문항에서 어떤 단원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해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15일 서울시 9구 비책형으로 준비했습니다. 1번서부터 한번 보시죠. 자, 3국의 사회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죠. 옳은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유기백권이라는 역사서를 신집 5권으로 간추렸다. 맞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백제의 승려 원칙은, 이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이 원칙을 언제 배웠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통일신라 시대의 명승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시대가 잘못됐네요. 통일신라의 명승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원효, 의상, 원칙, 해초, 이런 승려분들을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일단 백제의 승려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잘못되었고, 뒤에 내용은 맞아요. 뭐 당나라에 가서
이게 유신론, 이게 현장이라는 그 삼장법사죠. 그 당나라 삼장법사에게 유식론이라는 걸 이제 수업을 받았고, 신유식학이라는 걸 체계화시키면서 뭐 서명학파 이런 걸 만들어서 티베트 불교에 영향도 주고 뭐 이랬던 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체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신라 진흥왕은 두 아들의 이름을 동륜 등으로 짓고, 뭐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뒤쪽에 보면 자신은 전륜성왕으로 자처하였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렸죠. 이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로 위대한 성왕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발해 문항도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금륜 성법대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륜성왕과 동의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백제 말기에는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이 유행하기도 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불상 있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많이 주조된 시기가 언제냐? 그게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 이게 조금 이제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제작이 좀 줄어들긴 하죠. 물론 미륵신앙은 통일신라 말기에도 유행을 해요.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미래불이기 때문에 좀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이렇게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는 어떤 그런 미륵을 기다리는 민중들의 마음이 담겨져서 미륵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기 때 되면 미륵신앙은 나타납니다. 이게 조선 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백제 말기에 뭐 신라 통일신라 말기에도 나타납니다. 사실은 미래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신앙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건 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확실한 답이 있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쪽으로 한번 보면 고대 문화사 파트에 해당돼요. 여기에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고대 문화사. 그 답으로 얘기하면 원칙이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고대 어떤 부분이 나온 거예요? 불교사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죠. 답으로만 보면.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문제 유형은 문화사, 불교사 문제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좀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보고 계신 분은 답을 체크한,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이제 답을 체크하시려고 지금 이제 올리는 시간이, 아마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올리는 시간이 해설지와 거의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답을 확인하려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수험생들은 학습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학습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고려시대 군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거는 기본 큰 틀은 아니고요. 좀 지엽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죠. 북방의 양계 지역에는 주형구를 따로 설치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좀 해설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고려시대 지방행정 조직을 공부할 때 오도, 양계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중서희가 이거 수업할 때 뭐라 하냐면, 우리나라 그 왕조의 역사 중에 유일하게 지방행정 조직을 행정적 기능지역과 군사적 기능지역으로 이원화시켜서 운영했던 데는 고려밖에 없다. 이 양계는 이제 군사적 기능이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오도는 이건 이제 일반 행정구역이고, 양계는 군사적 기능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군사 조직도 다르죠. 그래서 이게 오도에 있는 군인이 주현군이고, 이 양계 밑에는 각각의 진이 설치되어 있고 진장이 파견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진군이라고 했는데, 지금 1번에 보면 양계에 주현군을 따로 설치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틀린 설명입니다. 조금 지엽적이긴 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문제 풀어 주셔야 됩니다. 뭐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수업을 했던 부분이라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이군인 응양군과 용호군. 우리가 2군 6위의 이름을 다 외웠거든요. 실제로. 응양군, 용호군, 이 사람들은 왕의 친위부대였다. 맞죠? 그 다음에 6위 중에, 6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부대 말고 나중에 보면 경찰 부대를 맡는 금호위, 그 다음에 의장대를 맡는 천의, 그 다음에 궁궐 수비를 맡는 간문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궁궐 수비를 맡는 거죠. 간문의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직업군인인
경군에게 군인전을 지급했고 뭐 당연하죠. 그 역을 자손에게 세습시켰고 또 이 군인전은 직역이 자식에게 세습되면 군인전도 세습되는 전정 연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토지죠. 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고려 군사제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고려 정치사 파트에다 넣어보겠습니다. 고려 정치사 파트 여기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죠. 보기에 나와 같은 건의를 받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 보면요, 참 웃긴 게 이게 가와 나가 한 왕이잖아요. 그럼 이걸 왜 가나로 출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점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도 보면 뭐 가와 나를 구분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거는 이 보기를 가지고 좀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도도 엿보여요. 근데 좀 문제가 이런 좀 얘기하면 좀 치졸하죠, 이런 거는. 이거 가 나와를 구분할 게 없어요. 이거 한 왕이거든요. 지금 한 왕과 관련된 사료니까. 지금 보기 보면 가나와 같은 권위를 받은 국왕은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나를 구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태조께서는 나라를 통일한 뒤에 외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이므로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건대 향후가, 이게 향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토착 세력들 매양 공무를 빙자하여 백성을 침해하여 횡포를 부려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외관을 두도록 하소.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뒤에 뭐 이 부분이야 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뭐 임금이 항상 조심하고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거잖아요. 이게 바로 시무 28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건 최승로가 건의한 것이고 이 건의를 받은 국왕은 바로 고려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은 고려 성종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호족과 혼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거는 태조 왕건이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정력의 화신 뭐 이렇게 그렇죠? 29명의 왕비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게 태조입니다. 태조. 노비한건법을 실시하여 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킨 건 광종이고요. 양현고를 설치하여 봉각과 청영각을 세워 유학을 진행. 자, 이게 관학 진흥책으로 우리가 배웠던 건데요. 그렇죠? 고려 중기 예종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연등회를 축소. 그렇지. 이게 나와야죠. 왜냐면 이게 왜 나와야 되냐면 이게 바로 시무 28조 안에 들어가 있는 억불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성종이 옛설 뭐 이러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게 고려 정치사 문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고려 정치사 문제가 자, 두 문제, 지금 세 문제 중에 두 문제가 고려 정치사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고려시대 불교계의 동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백년결사 뭐 나왔네요. 백년결사는 강진 만덕사에서 펼쳐진 결사운동이죠. 요새가 중심이 된 백년결사. 제창한 요새는 참회 수행, 이거 이제 참회를 강조하는 게 바로 법화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참회와 수행에 중점을 두는 등 복잡한 이론보다는 종교적 실천을 강조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이게 결사운동이 하나의 불교 개혁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불교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념적인 이론보다는 그것의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이 개혁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보수냐 개혁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개혁 쪽이 실천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사 결사도 그렇고 백년 결사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불교계가 타락해서 문제가 있어서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제조대장경은 이게 이제 팔만대장경이죠. 다시 조판했다 이런 뜻이니까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대장경 판목이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무신직공기에 다시 만든 것이다. 무신직공기에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대장경 판목이 바로 초조대장경이거든요. 아이고, 이건 거란이 아니죠. 초조대장경은 몽골의 2차 침입 때 불타잖아요.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2차 침입 때 제가 수업할 때 그랬죠. 초조대장이 2차 침입 때 불타고 3차 몽골 침입 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1236년부터 1251년까지 16년간. 아, 이 답이네요. 이게 답입니다. 이건 공무원스럽네요. 그죠? 문제가. 그 다음에 3번. 각후는 삼국시대 이래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 고승전을 지었다. 맞아요. 무신직공기 때 편찬된 책이죠. 진울은 깨달음과 더불어 실천을 강조하는 도노 점수. 한 번에 깨우친 후에 점진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승려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고려 문화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번거롭더라도 이거 하면서 좀 갈게요. 고려 문화사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이게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문화사네요. 그죠? 그것도 다 승려 문제네. 고대 승려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지금 뭐 이거는 승려 문제는 아니고 이건 대장경과 관련된 문제지만 하여튼 불교와 관련된 문제들. 이 불교 관련 문제들이 한국사에서 강력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그랬죠. 불교가 왜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불교는 종교 아니죠. 국사에서는. 이게 정치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사를 제가 배울 때 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붙여서 연결을 해서 수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5번부터 보죠. 다시.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언급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만의 이동과 집권 과정. 위만조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을파소라는 재상의 건의로 시행된 겁니다. 이 답이 2번이죠. 뭐 이런 거는 뭐 설명할 여지가 없네요. 진대법은 고구려와 관련돼 있습니다. 범금 8조. 우리 어떤 분들은 뭐 법금이라고 하는데 이 범금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범금 8조에 나타난 사회상. 이게 고조선과 관련돼 있는 거죠. 제가 수업할 때 고조선의 8조법을 가지고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고, 비파형 동검 문화권과 국가의 성립. 그렇죠. 고조선의 영역은 비파형 동검, 미송리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 이거 중에 두 개 이상이 같이 발견되면 고조선의 영역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디다 체크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고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대로 보지 말고 이거 선사로 봅시다. 선사로. 고조선이니까 선사로. 청동기 시대니까. 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조선 문제가. 근데 제가 볼 때 역대 고조선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고조선 문제 중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수학능력 시험 정도 수준의 문제죠. 이건 공무원에서 취급이 잘 안 되는 문제 유형인데 출제가 된 겁니다. 6번 한번 보죠. 자, 보기에 백제의 발전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왕의 업적을 묻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삼국시대 그 기출문제도 그렇고 실전동영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저랑 같이 수업했던 분들 제가 명심해야 될 거 있죠. 자꾸 연도수 쓰지 마라. 문제의 8, 90%는 뭐만 하면 풀린다고 그랬어요? 왕만 쓰면 다 풀린다고 그랬죠. 자꾸 연도수를 외우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육자평제와 16관등제 및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고유왕이죠.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그럼 근초왕이죠 뭐. 이 지방에 22담로 설치한 건 무령왕이고요. 6세기 초죠. 우리 무령왕릉 그 릉에 묻혀 있는 사람이죠. 불교를 받아들여 통치 이념을 정비했던 건 침류왕이죠. 이 침류왕은 근초왕 다음의 왕입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이렇게 되면 되죠. 기역, 니은, 리을, 디귿. 2번이 답이네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고대 정치사 문제가 하나 더 출제가 됐습니다. 고대 정치사 문제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런 비중을 지금 보이고 있죠. 요즘에는 이 문제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막 일본에 막 현대사가 들어가고 옛날에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은 조금 덜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쭉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지금 나열되고 있는 문제, 순서대로 나열되고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 7번 볼게요. 보기에서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사료를 읽어보지 못했으면 이 문제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건국 신화죠. 건국 신화. 6알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육가야 연맹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가 이제 그 가야 건국 신화가 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가야입니다. 가야. 뭐 쭉 읽을 필요 없고 가야죠. 그럼 문제 털어버리면 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제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얘기했는데 고구려 건국신화, 백제 건국신화, 신라 건국신화, 가야 건국신화 이런 고조선 건국신화, 당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왕조 건국신화를 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백제죠. 동진 마라난타, 그렇죠? 동진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백제에게 불교를 전해준 거죠. 재상을 뽑을 때 정사함의 후보 이름을 써서 넣은 상자를 봉해 두었다. 이것도 백제네요. 정사함회이니까. 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화백제들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중의를 따랐다. 이건 신라죠. 화백회는. 철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덩이쇠. 그렇죠. 이게 쇠 뭉치죠. 제가 그림까지 수업 시간에 그려드렸는데 이렇게 아령 탁 눌러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덩이쇠를 뭐와 같이 사용하기도 했다. 화폐같이 사용하기도 했다. 이게 어디에 다 해당돼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변환. 그 다음에 이 변환이 낙동강 하류 지역인데 이게 바뀐 게 그대로 가야가 되죠. 그리고 이 나라와 다 관련된 게 낭랑 일본에 철을 수출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야에 대한 문제니까 고대 정치사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문제. 지금 7문제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해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 이론으로 구성되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소수의 고구려인과 다수의 말갈인으로. 그래서 이원적 민족 구성을 보인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앙문화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당의 문화가 가미된. 그렇죠. 고구려 문화를 베이스로 깔고 당의 문화가 접목돼 있다. 그 다음에 3번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 무역을 했는데 대신라 무역의 비중이 가장 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대당 무역의 비중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발해관도 설치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당 무역의 비중이 가장 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과 발해와 신라는 정적으로 계속 대립 관계예요. 물론 이제 신라도가 설치돼 있어서 경제적 교류는 하고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대립 관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무역의 비중이 가장 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4번.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유학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하여 귀족자제에게 유교육형. 그렇죠. 주자감이 바로 발해의 국립대학 아닙니까? 문항 때 설치된. 그러면 정답은 3번. 체크를 해보면 고대 정치사 한 문제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고대 정치사 문제를 한 문제 더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좀 보겠습니다. 보기에 토지 개혁안을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차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는데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정말 짜증날 거 같겠죠. 저랑 같이 뭐 여전론과 정전론의 차이, 그 다음에 이익의 한전론의 역사적 의의,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는데 그냥 자료 주고 이게 뭔지 물어본 다음에 그냥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죠. 기억. 지금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를 얻고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즉 여전의 법을 시행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일여의 토지는 잃지 않겠습니다. 이 여전론이죠. 그러면 정약용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도 사료를 읽다 보면 여전이라는 게 뭐 나오는데. 니은 볼게요.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 전 몇 부를 한정하여 1호의 영업전로 삼기를 당나라의 조제처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않고 모자라게 소유한 자라고 해서 더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족이 한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최소 생계비, 이런 개념을 이익이 도입하려고 했다라는 게 제가 놀랍다고 했죠. 토지 하한제죠. 이익의 한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좀 짜증나는 거는, 뭐 짜증난다고 하면 안 되죠. 문제가 뭐 쉬운 건 좋은 건데 좀 너무 이 정도면 그냥 수학 능력 시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이 정약용에 만약에 여전론을 줬다. 그럼 이제 여전론과 정약용이 나중에 또 그 원래 공자의 정전제를 비판하고 여전론을 주장했다가 또 나중에 또 정전론을 흡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보여준다든지 선지에서, 아니면 이익의 한전론을 줬으면 박지원의 한전론이 있거든요. 그럼 박지원의 한전론은 또 토지 상한제 개념이거든요. 뭐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를 좀 출제했으면 어떨까?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 자료를 주고 좀 그렇게 냈으면 문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 뭐 아이템 풀 문제죠. 그렇죠? 뭐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거니까. 정답은 정약용 이익이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건 어디다 넣어야죠? 조선 문화사에다 넣어야죠. 이건 실학이니까. 그럼 조선시대 문화사. 자, 문화사가 지금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근래 그 시험 우리 노량진의 그 풍경을 보면 문화사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니 문화사를 좀 적게 공부하고 정치사 쪽으로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수험생들은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사입니다. 계속 문화사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거죠. 보기에 백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좀 답이 이거 아마 해설 이게 지금 오려붙이기해서 좀 빨리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 보기에 의서들의 순서를 묻는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뭐 그거 아니고는 없죠. 한번 해보죠.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편찬이 된 거고요. 마가회통이 정약용이죠. 이건 이름을 써봅시다. 그럼 정약용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러면 이제 정조, 그 다음에 정조가 죽고 나서 정약용이 유배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 뭐 유배지에서 대부분의 책들이 나오니까 정조 아니면 정조의 아들인 순조겠죠. 뭐 그렇게 알아도 돼요. 마가회통이 정확히 언제 편찬됐냐, 이런 거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방유치는 세종이죠. 향약구급방은 이게 집성방 아닙니다. 향약구급방은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의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죠. 고려 후기 고종 때,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고려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조선이니까 여기다 고려라고만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을, 디귿, 기역, 니은. 3번이 정답.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조선 문화사로 두면 되죠. 이거 빼놓고는 다 조선 문화사에서 다루는 거니까. 조선 문화사 문제, 지금 조선 정치사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문화사만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기에 밑줄 친 그가 활동하던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그가 북산에서 나무하다가 공사 노비를 불러 모아 모의하기를 나라의 경인 계사년, 이걸 이제 경계의 난이라고 하죠. 경계의 난 이후로 높은 벼슬이 천한 노비에게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이게 뭐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만족의 난이네. 그죠?
이 최충원 집권기 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만적이 활동하던 시대 상황 무신집권기 뭐 처음 돼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가 융성하였다. 이거는 문벌 귀족의 기반이 되잖아요. 이건 고려 중기죠. 사학 시비도는 문벌 귀족의 기반이라고 제가 그림도 그렸었는데 설마 이 최충원과 최충이 헷갈린 건 아니죠? 이 구제학당이 언제 만들어져요? 구제학당. 이건 문종 때죠. 그래서 제가 문종 때 문벌 귀족 사회가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 드렸죠. 정답은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경주 일대에서 고려 왕조를 부정하는 신라 부흥운동, 뭐 이비 패자의 난 이런 게 이제 1202년에 일어나는데 요 시대라고 봐야죠.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주장하는 수선사 결서, 이것도 무신집권기 때. 특히 진울의 수선사 결사 운동은 최충원의 지원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4. 소의 거주민은 금은 철 등 광업품이나 숭업 제품을 생산하여 바치기도 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고려시대 때 소가 했던 일이죠. 이거는 뭐 고려시대 전반적인 어떤 상황이죠. 뭐 최씨 무신정권, 무신집권기의 상황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무신집권기 때도 이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고려 정치사 부분으로 넣읍시다. 고려 정치사 부분.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고려 정치사도 아니야. 이게 그렇죠? 고려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가 합쳐져 있는 건데 고려 정치사로 제가 수업할 때는 고려 정치사로 이걸 배웠기 때문에 고려 정치사로 넣읍시다. 뭐 정해쌍수, 도노점수, 그다음에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기관이니까 문화사에서 또 다루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12번 볼게요. 조선 태종 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 이거는 그냥 아주 다이렉트로 물어보네요. 사섬서를 두어 집회인 저하를 발행. 이게 정답이죠. 수업 시간에 진짜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사섬서를 설치하여 저하 발행을 출제할 거예요. 이러면서.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경제를 촉진하였다라고 그러는데, 상평통보를 발행한 건 1차는 인조, 2차 상평통보는 효종, 3차 상평통보는 숙종,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계를 발급하여 토지 소유권을 공고히 했던 거는 대한제국식입니다.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을 시행하여 조세제도를 개편했던 것은 이게 세종 때니까 태종 때와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1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선지가 태종을 정확히 좀 모르더라도 사섬서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밑에 게 뭐 너무나도 그냥 메이저 개념이라서 조선 정치사로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하려 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납부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이리하여 사주인은, 띄어쓰기가 이상해요.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을 관청에 대신 내고, 이거죠. 이러려고 이제 납품을 방해했던 거죠. 그 고을 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 물건값을 턱없게 높게 쳐서 10배 이상의 이득을 나중에 이제 쌀로 뜯어낸다. 이게 이제 방납입니다. 방납이죠. 납부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발문조 한번 보실래요? 보기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한 제도, 이걸 묻는 거죠. 이게 뭐예요? 태동법이죠. 그럼 문제 털어버리면 뭐 어떻게 돼요?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광해군 시기에 실시하였다? 오케이. 처음에 시작된 건 1608년 광해군 때 원년부터 시작이 되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1결당 싹 12, 이게 이제 뭐죠? 공납의 전세화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대동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공납이 전세화됐다는 거라고 그랬죠. 왕실과 관청에서 필요한 수요품을 구해 납품하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공인이죠. 떡대는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냐면 설점수제 이게 광업의 민영화 할 때 배웠던 겁니다. 정답은 3번. 물품 구매와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렇죠. 제가 대동법은 공납이 전세화됐다는 걸 통해서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의지. 이게 이래서 이제 관청 이름도 선해청이라고 지었던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되고 해서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대동법을 통해서 현물을 국가가 걷지 않고 쌀을 걷어서 현물을 국가가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상품화폐 경제가 살아났다. 지방 장시도 살아나고 상품화폐 경제가 살아나면서 대동법 이후에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데 이 대동법이 기여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대동법이니까 조선 경제사, 수치체제의 개혁, 수치제도의 개혁 파트니까 조선 경제사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일제강점기의 사건을 발생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뭐 이거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쉽게 그냥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산장려운동은 회사령 폐지와 관련돼 있죠. 회사령이 폐지된 이후에 이왕이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게 이제 1920년에 물산장려, 이게 평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1923년에 전국적 지위를 가진 조선물산장려로 확대돼요. 그러니까 물산장려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19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운동은 1919년이고요. 광주학상일운동은 1929년에 일어난 거고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일어난 겁니다. 정답은 니은, 기역, 리을, 디귿. 3번이 정답입니다. 일제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사회 경제운동 뭐 이런 거와도 관련되는데 그냥 정치사로 놉시다. 뭐 굳이 구분하지 말고. 근데 정치사 문제로 둡시다. 막 짬뽕. 3.1운동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우는 거고 이것도 다 정치사에서. 물산장려운동 우리가 사회 경제운동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그냥 정치사로 분류해서 놉시다. 자, 그다음 15번 볼게요. 보기의 선언문의 발표 후에 있었던 사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무릇 모든 민주주의 정치사는 자유의 투쟁사다. 그것은 또한 여하한 형태의 전제로 민중 앞에 군림하는 종이로 만든 호랑이 같은 해슬픈 것임을 교시한다. 근대적 민주주의 근간은 자유다.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생들이 읽었던 선언문입니다. 이게 이제 4.19 혁명 때 경문이죠. 유명한 사료입니다. 제가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이 부분은 제가 암기를 아예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4.19 혁명 때 나왔던 선언문입니다. 그러면 이 발표 후니까 4.19 혁명이 우리가 1960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발표 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사건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냥 문제 털어버리면 1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다. 지금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적합하지 않은 것.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하야를 하죠. 그래서 허정과도정부가 수립되고 허정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해서 장면 내각정부를 탄생시키는 거죠. 이게 민족자주 통일중앙, 이게 이제 민자통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붕괴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 때 가장 강력하게 그 이데올로기화 시켰던 게 반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통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통일 얘기하면 바로 죽는 거죠. 지금도 지금도 21세기에도 막 통일 막 이런 거 하면 막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튼 이게 민자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4.19 혁명 이후에 1960년 9월에 조직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고 나서 붕괴되고 나서 장면 내각 정부 들어서면서까지 이게 통일론이 확산되죠. 통일론. 뭐
뭐 중립화 통일론, 평화 통일론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960년 9월에 이게 조직되거든요. 6.25 그러니까 4.19 혁명 직후죠.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조봉암이 진보당을 결성했다는 건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1956년 선거죠. 이게 3대 정부 통령 선거에서 신익희가 이제 죽고 나서 선거 도중에 그 죽고 나서 조봉암이가 엄청나게 뜨죠. 그러면서 이제 이 조봉암이가 예상치 못했던 이제 득표를 받으면서 신익희의 표를 사실 다 받은 거죠. 이거 예상치 못한 표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이제 정치화되죠. 그러면서 이제 진보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1956년 11월에 이 진보당이 결성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58년에 또 해산이 되고 그러죠. 58년에 진보당 등록 취소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아무튼 이거는 4.19 혁명 이전입니다. 결성된 거는. 그러니까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16. 이거 써야죠. 우리 아까 전에 잠깐만.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근대로 했나? 이거 일제 시대로 표시해야 되는데 왜 근대로 했지? 일제 시대. 그다음에 이거를 현대사 문제니까 현대 정치사 문제로 표시해야지. 자, 이 전에도 한번 실수해서 한번 세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렇죠. 자, 16번으로 갑니다.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뭐 시간 묻는 것 같아요. 자, 읽어보면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데요. 토론 없이 이것도 토론하면 안 돼. 씨발, 토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자꾸 자기 얘기를 얘기하면 안 돼.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 이걸 이제 유신정후회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뭐 같아요?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이 만들어진 건 72년 10월이죠. 10월 유신입니다. 그럼 72년 10월 이제 7차 개헌인데요. 이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래요.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개된 거는 학생 시위. 이게 63 항쟁이죠. 그럼 뭐 64년 63 항쟁이라고 봅시다. 이건 전이죠. 제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3.1 민주구국 선언이 바로 76년. 이게 이제 74년부터 75년까지 긴급조치가 1호서부터 9호까지 발동되면서 이거를 이제 저지시키기 위해서 제야 민주화 인사들이 모여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 선언이 일어나죠. 이게 정답입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이거는 반민법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이게 48년 9월에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설치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민생 안정을 위해 농가 부채 탕감, 화폐 개혁 등을 실시했던 것은 61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죠. 이 이후에 박정희 군 정부가 실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현대사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됐습니다. 현대 정치사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볼게요. 자, 이 문제 별표 좀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지금 이 서울시 2019년 6월 15일에 실시된 서울시 문제에서는 당락을 가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냥 생소해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나오는 거죠. 조선 후기 지도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김정은은 대동여 지도를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도라고 하는 지도가 제작이 됩니다. 이거 맞고요. 정상기는 이것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죠. 청구도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상기는 백리척을 이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처 그러니까 축척을 사용한 지도죠. 모눈 종이를 이용한 정밀한 지도도 이걸 체크하신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눈 종이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중국 한자로 하면 이게 이제 방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눈이라는 게 이제 방한이거든요. 방한. 그래서 우리가 백리방점, 십리방점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이게 축척을 계산하려면 모눈 종이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눈 종이 같은 걸 이걸 이제 방한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대동여 지도가 완성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여 판목은 압수소각되었다. 이제 이런 설이 있었죠 옛날에. 이제 고산자 김정호의 그 대동여 지도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뭐 이런 이제 설들이 쭉 설명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흥선대원군 때 이 국가 기밀이 누설된다고 해서 대동여 지도 판본 이게 원래 이제 목판본으로 제작되잖아요. 필사본이 아니고 목판본으로 제작된 걸 뭐 소각시켰다 이런 소리인데 제가 국립박물관 제발 한 번만 갔다 오라고 그랬지. 맨날 수업 시간에 중앙박물관 안 갈 거예요? 계속 그랬죠. 중앙박물관에 가면 뭐 있어요? 대동여 지도 이 목판본이 그대로 있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 불탔대는데 그럼 거기 있는 건 뭐야? 어휴, 그냥 갔다 오셔. 응? 이건 국립중앙박물관 한 번만 갔다 왔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조선 문화사입니다. 지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제가 수업할 때 1860년대 위정척사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위정척사. 90년대로 가면 이제 의병화되죠. 요것만 구분을 잘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최익현은 외양일초론을 내세웠죠. 이게 이제 1870년대 위정척사 운동이죠. 그래서 이게 개항 반대 운동이죠. 이항론은 척화주전론. 그렇죠. 서양과는 통상하지 말자. 1860년대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기정진 등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려 조선 책략을 들여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사 기정진은 1860년대 활동했던 위정척사야. 이 영남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린 거는 이거는 제가 2만 손의 영남 2만 손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어요. 1880년대 조선 책략도 이런 것들은 80년대에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홍제학은 주화 매국의 신료를 처벌하고 서양 물품과 서양 서적을 불태울 것을 주장하였다. 이게 이제 만원척사소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해줬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의 목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목이 잘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880년대 위정척사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근데 위정척사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19번 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찾으래요. 정부는 가 공사의 서울 부임에 답례할 겸 서구의 근대 문물, 그럼 서구인가 봐요. 시찰을 위해 1883년에 보빙사를 파견했던 건 미국이지 뭐. 이게 미국에 간 최초의 구미사절단 아니에요? 뭐 읽어볼 것도 없지. 민영이, 홍영식, 서광범. 삼국관섭에 참여했던 사람은 러프독이야. 용안포를 강제 점령하고 조차를 요구했던 거는 러시아지. 이것 때문에 러일 전쟁이 터진 거니까요.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거는 영국이고. 제가 노다지의 유래. 노터치. 응? 운산 금강채굴권. 이게 이제 미국이 가져간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게 답은 경제사가 답이에요. 근데 경제사가 답이긴 한데 정치사로 넣겠습니다. 답은 경제사예요. 우리가 서양 열강의 이권 침탈할 때 배웠던 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기의 협약 이후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한국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자, 통감의 권한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뭐 한일 신협약이죠. 정미 7조약. 근데 이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한일 신협약이 체결될 때 월 얘기하지 마시고요. 왕이 고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때죠. 고종이 퇴위당하죠. 고종이 왜 퇴위됐죠? 헤이그 특사. 이거의 책임 추궁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 묻는 거 아니에요.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거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만국평화회의 이상설 등이 파견되죠. 이게 뭐야? 헤이그 특사죠. 그럼 파견된 거는 한참 전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책임 추궁을 해서 고종이 퇴위되고, 그리고 순종을 옹립시킨 다음에 순종의 재가도 받지 않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 4번이네요. 당연히 헤이그 특사. 이거는 한일 신협약과 1, 2번은 한일 신협약과 직접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죠? 차관 정치가 시작된 거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됐고, 사법권과 경찰권을 빼앗긴 거는, 사법권을 빼앗긴 거는 1909년에 기후각서고, 이건 1910년에 뺏기고, 이게 다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정치사 문제가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 6문제가 나왔네요. 일제시대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일단 먼저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하죠. 자, 여기 지금 고조선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맨날 얘기했던 제발 구석기 시대 유적지 좀 그만 외우세요.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둬야 하는지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자, 고려까지가 9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왜 선사 고려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조선 근대를 왜 묶어서 가는지를 보면 이 정확히 문항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석이 수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문항 비율 같은 거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학습 계획 짜는데 좀 방향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시험을 보고 와서 긴장감 있게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점수가 어떻게 나오셨든 간에 여러분들 정말 최선 다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아서 압니다.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재도전을 하실 거면 다시 좀 기운 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